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각각 민주당 6선과 5선인 추미애 당선인, 우원식 의원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고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단일화하면서 경선 출마를 접었습니다. 친명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 실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수습할 황우여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출신 친윤 인사들이 비대위에 포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하는 비대위, 지역 배분을 당은 강조했습니다. 태국 관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인 3명을 납치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회 원구성과 여야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오늘 공식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누가 포함됐습니까? 네, 우선에 오늘 7인 체제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비대위원을 좀 보면 유상범, 엄태영, 전주의 의원, 또 김용태 당선인이 이번에 좀 함께 지명이 됐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낙점이 됐고요. 새 사무총장에는 또 성일종 의원이, 또 원내 수석 부대표에는 배준영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번 이 비대위원들만 좀 놓고 보면 이 강원권의 유상범 의원, 충북권의 엄태영 의원 좀 이렇게 지역 안배를 좀 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되는 영남권 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이른바 좀 친윤 일색이라는 거죠. 일단 새 지도부는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시기, 또 당 대표의 이 선출 규칙을 변경을 할 건지 말지 이걸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대위원들은 오늘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주말 사이에 추미애, 우원식 2명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후보 등록까지 한 정성호, 조정식 후보가 사퇴한 건 의외였죠. 네, 사퇴를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 정성호, 조정식 후보가 하면서 이걸 두고 이른바 명심의 교통정리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후보가 사퇴하는 자리에서 이 추미애 당선인은 이 조 후보가 이 사퇴를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줬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결선이 있음에도 이 자리를 좀 나누듯이 이 조정식, 추미애 두 사람이 이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유감이라면서 좀 완주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회동을 하죠.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첫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사 자리,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현안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이 원구성 같은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공언했었죠.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른바 지금 현안인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충돌하는 현안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안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간밤에 들어온 외신 속보입니다. 캐나다 중부와 서부 여러 곳에서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이 캐나다 서부 포트 넬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이게 꺼지기는커녕 지금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당국이 이 산불을 지금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면서 인구 3,000명이 사는 포트 넬슨 주민들에게 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지금 브리티시 컬럼비아
빅토리아주와 뭐 엘버타주 등등 이렇게 캐나다 중서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워낙 좀 큰 불이 나면서 이 걷잡을 수 없이 산불 연기도 퍼져서 뭐 미국까지도 이 옆 인근 미국 북부까지도 지금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정 갈등 관련해서 법원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증원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의 판단이 내려진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의 증원 결정 효력 정지 이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뭐 날짜는 지금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번 주 금요일인 뭐 17일은 절대 넘기지 않고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정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니까 이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의료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고 봐도 됩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서울고법의 항소심인데요. 앞서서 이 행정법원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신청을 제기했던 의료계가 청구할 자격을 못 갖췄다면서 각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는 뭐 일단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 결정이 언제 확정이 됐는지 또 근거가 뭔지 이 정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정부도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인용 여부 그러니까 재판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좀 진행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의료계는 살짝 좀 1심과는 다른 분위기에 이번에 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뭐 살짝 조금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양측 모두 지금까지 하던 걸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정 때문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는 이 입학, 이 신입생 모집 요각을 모두 이달 말까지는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모집 요강에 얼마나 의대 증원을 늘릴 건지 이게 최종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측이 모두 이 재항고를 해서 결정을 뒤집기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또 판단을 받아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 증원 결정이 사실상 모두 끝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좀 아닌 겁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납치 살해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용의자가 누굽니까? 네, 지금 용의자를 지금 특정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이 남성이 발견될 당시를 좀 보면 뭐 잔혹하고 좀 안타깝게도 뭐 태국 파타야에 있는 뭐 한 저수지 좀 해변과 떨어진 저수지에서 이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난달 30일에 태국에 입국한 30대 노모 씨입니다. 뭐 시신 발견 당시에 뭐 지문이 좀 훼손되고 좀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좀 처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태국 현지 경찰은 지난 7일에 이 한국에 있는 이 노 씨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니까 이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이 아들이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봤으니까 아들을 감금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 달 8일까지 다음 날인 8일까지 좀 1억 원을 보내라 이렇게 좀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 현지 CCTV에서 노 씨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CCTV에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일부 몇 장면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 한 CCTV를 보면 어딘가 전화를 하던 노 씨를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데려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 현지 경찰은 이 CCTV를 근거로 이 한국인 남성을 포함한 다른 한국인 남성 이 2명 총 3명이 합세를 해서 노 씨를 차에 태워서 이 파타야로 이동한 뒤에 다음 날에 노 씨를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3명, 이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는 이들이 노 씨가 발견됐던 대형 플라스틱 통과 또 밧줄까지 구입을 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 한국인 3명 중 2명이 출국을 한 걸로 확인이 됐다면서 나머지 1명을 쫓고 있는데요. 뭐 일부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태국을 벗어난 한국인들이 이 국내로 좀 입국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경찰의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 경기에서 흥분한 팬들이 물병을 던졌는데 기성용 선수가 맞아 쓰러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물병에 쓰러졌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경기가 거의 끝난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지난 주말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FC 서울의 주장 기성용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경기가 좀 어떤 경기였냐면 이 더비라고 불릴 정도로 FC 서울과 이 인천 유나이티드 FC 이 라이벌인 두 팀의 경기였는데 처음부터 좀 살벌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물병을 맞은 상황은 경기가 끝나고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성남 인천 팬들이 물병을 던진 건데요. 기성용 선수가 하필 이 급소 쪽을 좀 맞았고 쓰러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이런 인천 팬들의 물병 투척을 유발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FC 서울의 백종범 골키퍼는 결국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이번 투척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근래 좀 보기 힘든 이 좀 대규모 난동이어서 징계 절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 구단이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경기 감독관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프로축구 연맹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종합을 해보면 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징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물질 투척만으로는 무관중 징계, 이 무관중 징계까지 내려진 전례는 없어서 이번에 관중 출입을 막는 징계는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하죠. 네, 오늘 이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위반 또 주거 침입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최 목사는 문제의 영상을 촬영을 했었죠. 지난 2022년 9월에 이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단 최 목사에게 가방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의 원본 또 김 여사와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이것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일단 오는 20일에는 이 영상을 보도를 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황사가 모두 물러가면서 공기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아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해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분기점 부근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금토분기점에서 잠원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는 10km 가까이 막히고요. 비룡분기점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성남 방향으로 하기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6km가량 정체고요. 남동 부근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주말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2강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라인 사태 등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예. 예,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예. 예. 자, 총선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9일 정도 남겨두고 네. 이제 출마하신 거거든요. 예. 그때 출마하게 됐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때 이제 당선됐을 때의 느낌, 그런 소회가 어땠습니까? 뭐 다들 우리 국민들도 아시고 우리 강북을 주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3월 22일 날 후보 등록 둘째 날이죠. 마지막 네네. 날 이제 오전에 제가 공천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늦었는데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간절하면 결국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잘 잡았고 또 과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당선될 때 나중에 방송에서 확정을 뜨니까 그때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네네.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저도 간절하게 늦게 간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강북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게 선택을 받는데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개원이 한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보통 우리가 대학 합격해놓고 놀 때가 제일 꿀맛인데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행구 말씀에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당선된 날부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인사, 퇴근 인사, 그다음에 경로당 인사, 네. 상가 인사 할 수 있는 모든 모임에는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애프터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바쁘네요. 해야죠. 네네. 뭐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또 늦게도 갔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조금 불편하신 마음이 있으면 풀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한민수 당선인하고 같이 필드에서 뛰던 게 지금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자, 이제 당당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22대 국회 가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서울 강북을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우리 주민들 만나 뵙고 이제 공약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북을 주민들이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는 이런 기대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우리 시구위원들이 또 계시고 구청장이 또 우리 민주당 수석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길로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당면 현안 들어가 볼게요. 네. 주말 사이에 가장 주목되는 뉴스는 역시 국회의장 관련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4명이 이제 나왔는데 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이 후보 사퇴했고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 지지하면서 이제 일종의 단일화죠. 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까? 근데 이제 뭐 교통정리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예, 쓰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듯이 국회의장이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고 네. 입법부의 수장인데 그런 중요한 중책을 맡겠다고 나올 때는 또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신 거고 또 그리고 어제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단일화를 했고 한 분은 이제 후보 사퇴를 하셨는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또 본인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당내에서 어떤 의견 또 개인적인 의견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는 어떤 소임이 있고 역할이 있으니 어떤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의견들을 듣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분이 나오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특히 우리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경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행코 잘 아시지만 전 앵커입니다. 예, 저는 잘 아시지만 예, 그 국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선 중심의 네네. 선수 중심의 국회의장 선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기 때문에 그런 것
과정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5 말씀하셨는데 네. 뭐 사실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같이 섰는데 표정이 그렇게 뭐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개혁국회를 위해서 한다 이런 이제 명분 얘기하시면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인 것 존중했다 이런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치부 기자로서 예. 아 다음번에는 내가 해야 된다는 약간 강조점 그 육선이잖아요 둘이. 두 분이 육선 같죠. 선수가. 육선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2분 또 5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이번에는 그 추미애 당선인한테 양보하지만 아무래도 2년 후에는 나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게 뭐 서로 그런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 선수가 같다 보니까 예전에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때는 이제 선수 중에 그 다선이 한 분 계셨고 네네. 또 고령에 이제 가진 지금 김진표 의장님 계셨죠. 근데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이제 다선 중심으로 다선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합의 추대를 한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같은 육선이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민주당에 거기에서 이제 추미애 당선인께서 연배가 좀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전반기는 누구 후반기는 누구 그런 약속 자체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네. 자 이거 한겨레 기사의 제목입니다. 네. 중립의심 조정식 정성호 정리 칼춤 기대 추미애 낙점. 이게 제목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뽑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이. 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러면서 일각에서 네. 뭐 물론 뭐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뭐 그렇게 뭐 추 당선인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 조사에서 아마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2년 동안 앞으로 22대 전반기의 어떤 그 역할이랄까 민주당에서 바라는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명심이 좀 전해졌다 이런 관측이 있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 역할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 부분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대표께서 그 뭐 치료와 뭐 휴직 때문에 병원 입원해 계시잖아요.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이 정말 중립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냐 이런 또 억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내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 의장 선거는 이제 당선인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좀 전에 소개한 언론의 제목은 제가 봐도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무섭게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그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물론 해석의 여지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이제 우리 당의 다수가 당원들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22대 국회는 많은 국민들도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를 뭐 구성원들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또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 걸 볼 때 거기에 맞는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누구일까 이런 선택들을 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 말씀하셨는데 네. 합의를 이끌어내서 잘 이렇게 순탄히 가면 제일 좋은 건데 또 이제 그 반대당 쪽에서는 그 2당이죠. 여당 쪽에서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국회의장의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립성 관련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은 뭐 다 아시지만은 전 앵커도 그죠. 결국은 치열한 논쟁 끝에 언젠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 대통령이 되셨든 국회의장이 되셨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들이야 여야 간에 여러 논의가 돼야 됐지만 그게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됐을 때는 그거는 또 우리 국민들 민의를 받들어서 진짜 이게 민생 개혁 법안이면은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못 시키고 그게 지금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됐죠. 또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쓰시고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 초반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할 다수당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집권당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이전의 모습을 정말 탈피해서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미애 우원식 후보 양자 대결이 됐습니다. 16일 날 경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 못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예, 예. 그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랄지 정말 의회 국회의원- 결과들이 좀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표심들이 워낙에 선거인단이 적기 때문에 근데 결국 저는 그 당선인들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도 정말 22대 초반 국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일 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정말 다수의 국민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과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또 그거를 추동해 나가는데 어느 국회의장이 맞는가 이런 판단들을 해서 우리 당 의원들 당선인들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연관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정청래, 장경태 의원 등 뭐 최고위원들이죠. 친명 핵심들이 연론에 계속 무게를 싣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 뭐 총대를 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실제로 당내에서 이 대표 연임론에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끼는 거는 대표께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당 안팎에서 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저는 대표가 결정을 하실 문제라고 봐요. 결국 아까 국회의장 후보들이 결정했듯이 예.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네네. 저는 저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지난해죠. 2021년 8월 네. 그때 이제 캠프에서는 또 수석 대변인 맡았었고 당 대표 되신 뒤로 지금까지 저도 계속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정말 험난했어요. 네. 아시지만은 1월 2일이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 테러까지 당하시는 일도 있었고 검찰의 가혹한 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야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당 대표로서 무거운 짐을 갖고 오셨는데 총선 압승까지 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한테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최고위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저도 그렇고 대표가 좀 결단을 해서 연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건 일단은 우리 야당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승리를 이끌어낸 적은 없습니다. 네네. 여당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성과를 냈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국회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대 처음 이 국회와 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리더십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당 안팎의 공감대가 퍼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이 펼쳐질 때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재명 대표라는 의견들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일단 득과 실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대표직을 또 맡고 사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가는 길에 당직을 맡고 있는 게 또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라인 사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정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은 왜곡이다. 반일 감정을 너무 앞서서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세요? 일단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인 좀 번지수를 자꾸 잘못 찾는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도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정말 본인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라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하는 일, 특히 뭐 총무상이면 뭐 내무부장, 우리 행안부장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지분 얘기까지 거론하고 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지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 정파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내고 당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을 합니다. 이러면 앞으로는 그러면서 뒤로 가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일 관계 잘 지내냐고 하면서 우리 기업 지분 이렇게까지 노리고 강탈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면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살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돕겠다고. 이 사안을 보면은 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지난해 11월에 라인앱 이용자 52만 9천 명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그 전에 한 6만 건, 600만 건이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도모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책 수용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라인만 가지고 이렇게 지분 문제까지 접근하는 거는 저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영업사원 1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영업 잘 되게 1호 사원처럼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가 있는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켜내는 것도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 공방은 이제 최해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공조를 통해서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범야권의 장애 여론전 같은 건데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왜 밖에서부터 하냐 안에 들어와서 하지 이런 비난도 있는데 앞으로 요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왜 안에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까? 후한무차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이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법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해 10월 이 최해병이 해병대원께서 이제 부모님이 성도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해병도 쓰지 않는 게 해병대원. 해병대원 씁니다. 예. 지난해 7월에 이분이 세상을 해병대원이 등졌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이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 그 뒤에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당이 모두 뭉쳐가지고 181명이 지난해 10월 6일 날 하도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니까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180일을 도과해서 지나서 4월 2일 총선 전국일 때 총선 때 4월 2일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집권당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사건에 대한 축소, 외압, 왜곡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이 시간이 그럴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재표결로 가겠죠. 예. 그럼 이제 여당은 단일 대오 전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참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1명의 야당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고는 다 이번에 그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제 몇 분은 공개적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셨죠. 저는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진실 규명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라도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선거 기간 대선 기간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할 때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병사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찬성하는 법안인데 이거를 거부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면은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뭐 네. 탄핵 얘기가 이제 직설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애둘러서 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너무 쉽게 탄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탄핵 소추권은 무겁고 엄중한 권한이다. 책무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탄핵이라는 표현 대통령 탄핵 그 부분은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위배됐을 때
위반됐을 때 국회에서 이제 소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탄핵은 정말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실행하는 도구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럼 국민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뜻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지금부터 정말 국정의 기조를 바꾸고 대우각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자꾸 기존의 어떤 정책 방향이랄지 입장이랄지 태도를 유지하신다면은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엄중한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보다 많이 사용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 울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해양으로 떠돌아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사슬을 거쳐서 우리 식탁으로 오거나 공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1인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 그러니까 5g 정도. 의생활 중에서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이제 슬로우 패션으로 조금 전환하는 거, 그리고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옷을 구입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가 장착된 세탁기가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은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연구 장착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상용화 하는 것들이 이제 노력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관리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미세하지만 그 위협은 절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한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해서 싱그러운 봄을 느끼기에 좋은 날씨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도에서 8도 정도 낮아 쌀쌀합니다. 서울이 14.9도, 대구 16도 등을 보이고 있고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강릉 24도, 부산 23도, 대전, 전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아직 짙게 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질 전망이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수요일에는 오전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9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합류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의 친윤계 정점식 의원 등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당에서는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 일하는 비대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시간 오래 끈 것 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김용태 당선인 한 분 정도가 일단 비윤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비대위가 지금 국민들이 잔뜩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시기하고 전대 룰 아닌가 싶어요. 이 두 가지가 현안인데 여기서 친윤들의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쭉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립적인 사람들이나 만약에 친윤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대룰이나 시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약간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시간을 끌었잖아요. 이 정도 비대위원 인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저희처럼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뭔가 지금 지역 안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 그거 하나는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친윤 비윤을 적절하게 섞는다는 진짜 정치적 목적에서는 실패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가 역시 황우여 위원장은 기대만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만큼은 뭐 한 요만큼 그런 뜻인가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매우 조용한 관령 비대위 쪽으로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면을 보면은 다들 그냥 일단은 원만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적인 일들을 그냥 잘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대표 선거 룰을 지금 이제 당원 100% 아닙니까? 이것을 당원 70 그다음에 최소한 일반 여론 30 정도로까지는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대위원 중에 제가 이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원 100% 지난번 전대 룰을 그냥 유지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변화가 없고 너무나 개혁적이지 않다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까지는 바꾸되 하지만 전대 룰을 뭐 8월까지 막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기 전당대회 시기를 많이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고 저는 7월 말 전에는 좀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그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개원 시기에 따라서 또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거나 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제왕적인 그 당대표가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추미애 국회의장설까지 공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 특히 야권 전체의 반윤 탄핵 연대에 맞서서 비대위가 역할이 있을까? 아마 역할은 거의 없고 이제 전대로 이어질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대 시기는 7월 말 그다음에 경선 룰은 70대 30 정도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기는 보니까 이제 대충 황우여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미루는 게 결국 굉장히 어렵다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늦춰봐야 뭐 7말 아니면은 뭐 원래 6말 7초에서 네. 조금 정도. 이게 보면 전대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17개 시도당 위원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막 다그치고 다그쳐도 6주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8말까지 했던 건 좀 멋을 황우여 위원장이 부려봤던 거 아니까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저는 7대3 정도를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안에서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겠지만은 100%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고 지적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노력해서 8대2, 7대3, 7대3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8대2 정도 되면 하나만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 3월 전대가 이제 7대3에서 당원 100%로 바뀐 건데 네네. 그 7대3을 복원하지 않으면 그 전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7대3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개혁을 해도 개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황우여 대표 비대위원장이 의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보다는 뭐 기도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조금 지켜보시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 거친 표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욕에 찬 어당파를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좀 뭐 일각에서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황 위원장 뭐라 그랬냐면 홍준표 시장의 비난은 나의 힘이다. 에너지의 근원이다. 예.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황우여 대표는 역시 어당팔이세요. 굉장히 모든 쓴소리를 다 참아내고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인품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죠. 이것이 저는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계속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공격하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아주 쓴소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의 원로시고 한데 이것이 어떤 그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무슨 애 취급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글쎄요 그렇게 그거는 어떤 해결책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비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정말 전당대회 관심 있으시면 차라리 나서시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선 이후에 지금 그 한 달이 훨씬 지나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뚜렷한 개혁이나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남탓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때 총선 진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은 총선 지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실망시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당의 어떤 원로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 야권 전체가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 조국 신당 또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거기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완전히 야권은 지금 그 탄핵 연대입니다. 탄핵 연대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있다가 이게 결국은 최상병 특검을 거쳐가지고 저는 촛불 시위까지 간다고 봐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필요한 돌만 던져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황우여 위원장은 그 에너지고 힘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역시 맷집이 있는 분인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 지금 홍 시장은 이렇게 한동훈 패다가 지금 이제 황우여 뭐 등등 또 뭐 의협 회장하고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싸우고 계신데 뭐 하여튼 정치에 재미를 주는 것은 좋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패는 사람마다 다 힘이 좀 붙는 것도 또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총선이 4월 10일이었으니까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은 글쎄요. 뭐 하여튼 상대당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썩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윤심당을 완성해 가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명심당이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진도는 좀 많이 늦다. 그리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 황우여 위원장이 비대위원 발표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달을 넘도록 이러고 있는 것은 구계자의 입장에서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당 질문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야당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외출한 모습이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 찍힌 거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이 사진 찍혔고 한 전 위원장이 입었던 티셔츠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혹자는 계획된 노출이다. 혹자는 지나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거 다 묶어서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대 등판. 저는 뭐 아직도 뭐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 문제겠죠. 책임 문제. 그러니까 명분이죠. 지금 가장 큰 것은 아마 총선의 이게 총괄 지휘자로서 다시 나올 명분이 있겠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정황, 현상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소환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다가는 그 지난번에 총선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방향도 그렇고 조정훈 그 의원도 보면은 총서 이제 백서 만들면서 굉장히 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그런 문항도 막 몇 개씩 넣고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뭐 또 홍준표 시장도 비판하죠. 당이 얼씬도 거리지 말라 이러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킨다면은 지난번 총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이 오히려 비대위원장 하던 시기보다 지금 5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위두훈인가요? 네, 5만을 넘었던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명분이 오히려 다시 역으로 쌓여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또 쉽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반반으로 보신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 기획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등판을 할 때부터 짧고 굵고 정확한 멘트로 해서 이거 기획사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기획 그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2차 윤환 갈등에서 보면은 뭔가 받아칠 것 같으면서 사실은 받아치지 않고 그냥 한 위원장이 꼬리를 내리고 끝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던 것도 분명하고요. 이게 지금 윤환 갈등이 3차인데 3차는 홍 시장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드렸고 조정훈 백서도 좀 도와준 것 같아요. 본인은 뭐 가만히 있는데 근데 식사 제의를 거절한 건 본인의 결정이니까 윤 대통령하고 딱
맞받아치는 형국을 보인 건 그건 이제 본인이 잘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 도의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안 나오면 정치적 미래가 다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우 고민을 하고 지금 이렇게 기획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도서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나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맞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나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차기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서 어제 이제 의회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조정식 의원 이 국회의장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고 해요. 추미애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하면서 사실상 이제 접었고요. 앞서서 정성호 의원도 사실은 뭐 혹자는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후보직 사퇴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추미애 당선인한테 힘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미애 당선인한테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가고 있죠. 네. 저는 민주당의 전략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요.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제왕적인 당대표로서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두 자리입니다.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찬대 친명의 대표적인 주자죠. 박찬대 원내대표 되자마자 법사위하고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법사위원장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법, 뭐 특검법,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요. 저는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국회에서 그 포럼이 열렸잖아요. 그 박찬대 의원도 참석했고 조국 신당 조국 대표도 갔었고 그 자리에서 탄핵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야권 전체가 특검을 가고 그다음에 정권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이제 탄핵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법사위원장이죠. 그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여당한테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난주에 보였던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명분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적 목적의 초점은 탄핵에 맞춰져 있다. 모든 게 지금 조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지금 내걸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의 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시즌 1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주장하다가 사실은 정권 교체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검찰 개혁 시즌 2를 시작하는 겁니다. 명분은 검찰 개혁이지만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난 여러 가지 어떤 검찰 수사 과정을 뒤집는 거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몰아갈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그 검찰청 술판 회유 이것도 거의 괴담 수준인데 그것도 바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노력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특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작 수사 특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리 국회의장 거기에 추미애가 맞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성호나 조정식 쪽으로 국회의장을 생각했다가 아예 그냥 더 세게 나가자.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야권의 초점은 탄핵과 지금 조기종식 정권의 조기종식에 맞춰져 있다. 거기에는 어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해서 일부 특정인에 대해 우리가 뭐 말하면 누군지 알겠죠. 특정인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도 여기서 멈추게 하는 데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탄핵에 대한 것은 정확한 증거가 뭐가 떨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화문에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정당이 추동을 해가지고 탄핵을 간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그렇게 가봐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말할 건 없고요. 일단은 지난번 회견부터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견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난무를 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회견을 함으로써 특검을 다 거부한다는 걸 명백하게 밝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탄 국가를 완성했다는 선언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만 방탄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방탄을 함으로써 입법행정 사법이 모두 방탄에 나섰다. 검찰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방탄을 하겠다는데 동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방탄 국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만 있어도 충분한데 방탄 국가가 이제 입법행정 사법이 네. 다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야당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명심이 결국은 국회의장을 결정을 하는데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은 말은 뭐 세게 하죠. 뭐 요즘의 분위기상으로 봐서 세게 해야 뭐 후보로서 국회의장 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세게 하지만 결국 이분들은 원칙이나 멋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명심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만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도 세게 하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된 분이 추미애 당선인 아니에요. 추미애 당선인은 말하는 대로 사실 행동합니다. 그냥 가면 갑니다. 언행이 일치하네요. 네, 그렇죠. 언행이 일치하는 좀 드문 정치인 중에 한 분이고요. 그 언행 일치가 국가적으로 여러 번 입증이 됐고 뭐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장관으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할 거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고요. 정성호 조정식 의원은 결국 여기에 순응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행 일치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반어적인 의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언행 일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십시오.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4월 11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의장 이런 표현을 썼고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저는 세상 천지에 국회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또 혁신의장이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언행일치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기서 언행일치는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용산에서는 계속 거부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것을 제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다음에 웬만한 법은 직권 상정을 많이 하겠죠. 특히 이제 또 법사위에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국회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108석으로 이제 쪼그라들었고 나머지 전체가 192석이 이제 야당인데 야권에서는 아마 뭐든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 최선봉에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는 거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 거죠. 또 이재명 당대표 지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최상병 특검을 기하로 해가지고 벌써 지금 장외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런데 만약에 이제 용산이라든지 어떤 실수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든지 뭐 비선 라인의 그 가동 이런 게 어떤 그 현실화된다든지 뭐 인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패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이 중첩이 되면은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도 저 MB 시절에 그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도 그랬고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중첩되면서 이게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완전히 이 탄핵 연대에 당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바죠.
지금 이제 국회의장 얘기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더라고요. 곧 이제 만나는데 자, 민주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방어 전략을 가동할지 관심이고요. 여야 원내대표 뭐 스타일이 지금 뭐 큰 문제일까 싶어요. 지금의 어떤 그 의석수나 이런 구조가 문제일 것 같은데 22대 국회 초반부터 어떤 모습이 좀 펼쳐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22대 국회는 원내대표의 스타일,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의 원래 스타일은 좀 뭐 별 의미는 없고. 또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부드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전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윤심당, 명심당이 아주 뭐 굉장히 적나라하게 초반부터 붙을 거고요. 오늘 뭐 첫 만남이야 뭐 악수하고 웃고 끝나겠지만 그건 뭐 전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윤심당, 명심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건 사실 기자회견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라는 멘트 하나 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취할 게 없는 뭐 그걸 높이 평가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자회견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야권이나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나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22대 국회는 이미 시작이 됐듯이 굉장히 세게 윤심 명심이 맞닥뜨리게 될 거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국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에서 세게 붙는 아마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 첫 번째 대결이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시간이 이제 한 2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재정 건전성 강조할 것이고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는 거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을 계속 얘기할 것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런 그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법치를 오히려 이거 과거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거 화두인데 공정과 법치 이런 것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2대 국회는 앞으로 한쪽에서는 민생 중요하다. 이제 추경호 또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또 집권 여당 아닙니까? 민생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민생은 얘기하지만 공정과 검찰 개혁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특검법 전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세금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특검법에 붙여서 특검법에 함몰이 되는 거의 쓰나미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특검 얘기하다가 22대 전반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공화국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야권을 공고하게 연대시켜주는 그 가장 강력한 그 무기예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장외 나갈 때도 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도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전국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임기를 단축시켜 보겠다. 대통령의 그 작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특검과 방탄 뭐 이게 아마 화두가 되겠죠. 자,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 마당도 그렇지만 22대 국회 시작도 어쩌면 전반기 2년이다 특검과 방탄으로 점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라인 사태 전말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살펴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소식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정부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인물이 누구냐면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내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뭐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라인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나섰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권 관점에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외국 사기업에 그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또 일본 총무상은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하고 이 보안 거버넌스의 관계를 재검토를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은 네이버의 지분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연결선상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라인 사태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면은 라인은 이제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들었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반반씩 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9월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올해 3, 4월에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실상 네이버는 좀 빠져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하고 네이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표현들을 보면은 원점에서 재검토, 검토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거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고 사실 말씀하신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왜 이게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되는데 결국 이제 해석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고 좀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경영권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총무상이 오전에 입장을 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오후에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분 매각 표현 없다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실제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도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지분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 보안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쪽에서 명분을 유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네이버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까 네이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는데 네. 그간에 정부가 왜 이렇게 안 나서느냐 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입장 정리를 기다렸고 그다음에 특히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할 방향이 뭔가 이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의심은 또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안 낸 거 아니냐, 좀 불편해질까 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으면 대응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기부 차관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조금 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면 거기 도움을 주는데도 네.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 지금 정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나서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시술 건강 문제 때문에 휴가를 겸해서 냈거든요. 일주일이요. 그런데 휴가 중에도 그 10일, 11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연이어서 그 SNS에다가 그 윤석열 정부와 친일을 연결시키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쓰였다. 이런 언론 보도를 링크를 건 다음에 이게 실수일까?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이런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담당하는 상임위가 크게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이제 네이버 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국회 외통위 여기는 이제 해외 문제 즉 국제관계 일본을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민주당 간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상임위 열어서 정부 관계자들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해야 되고 특히 상임위가 모여가지고 일본 정부에 항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더 강하게 나서고 있거든요.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라인 야후 문제는 그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다. 즉 외교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매국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독도를 가거든요. 여기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압박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입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그런 옹호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국회에서 만났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추 원내대표가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논의가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했는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하게 듣고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 대응에 대한 그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일본을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호준석 대변인이 비판을 했는데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데 일본 정부가 편향된 시각 가지고 부당한 압박 행사하는 걸로 비친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고요. 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좀 했습니다. 호 대변인이 한 건데요. 정부가 넋놓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건 분명한 왜곡이다라고 했고요. 또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이제 2021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뭐 죽창가를 불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적었었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무슨 도움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관심도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첫 번째로 라인 이 앱 설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라인 앱 설치가 갑자기 좀 늘어났고요. 4월 마지막 주 라인 앱 설치 건수를 보니까 5만 8천여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3달 전이랑 비교해 보니까 20%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가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수치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온라인 검색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인 검색량이 지난 9일에 그러니까 수직 상승할 정도로 높았는데
평소 검색량의 20배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났어요. 라인 검색량이 지난 8일에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라인 사태라는 이 키워드는 1,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민들이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진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는 네이버 결정을 기다려서 대응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일단 좀 자세히 상황을 알아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이버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중요할 텐데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일본의 압박대로 소프트뱅크에다가 네이버가 가진 그 지분을 모두 팔아버리는 네.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략 매각이죠. 그런데 이게 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프트뱅크가 다 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래 소프트뱅크의 계획은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전에 좀 비교적 싸게 좀 매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시끄러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그 금액이 한 10조 원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소프트뱅크가 다 살 정도의 액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가는 그런 그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좀 거론이 되는 거는 역시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일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좀 내려오는 건데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이제 한 주만 넘겨도 소프트뱅크가 이제 다수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원하는 거는 한 3분의 2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정관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좀 편하게 행사하려면은 뭐 50.1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고 네. 3분의 2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로부터 한 15% 이상의 그 지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안도 완전히 나쁜 방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그림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 네이버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대 50이긴 하지만 실제 이사회 구성에서는 그 소프트뱅크 쪽이 굉장히 좀 우세했다 그래요. 이미 그 의결권을 많이 이미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3대 2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의결권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부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좀 네이버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우리 정부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AI 분야거든요. 그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는 건 어떠냐, 싸우는 것보단 그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안은 네. 현 지분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 정부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대신에 시스템을 네이버가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라인야후가 다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일본 총무성이 요구한 거는 자본관계 재검토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입장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정부가 수용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선택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3차로가 현재 막히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까지는 1차로가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북천안 부근에서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반대 목포 방향은 금천에서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순산터널에서 승용차 고장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국내 스포츠 소식을 만나봅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스포츠 취재부 김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네. 프로축구 인천과 FC 서울의 K리그1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물병을 내던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실제로 날아든 물병에 기성용 선수가 그 급소를 맞았어요. 네. 이게 물이 안 들어있는 빈통이었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됐겠는데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또 멀리서 높이서 날아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사실 뭐 빌미는 승리를 거둔 FC 서울의 골키퍼 이제 백종법 선수가 이제 승리를 확실하는 순간에 네. 하필이면 그 인천 팬들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승리의 세레모니를 너무 격하게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감정이 상했는데 사실 그 인천 그 팬들도 그 전반 종료 직전에 제로소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뒤집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또 앞에 또 그 FC 서울 골키퍼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세레머니가 좀 안 그래도 화를 더 돋았다. 네, 경기 중에 또 야유도 좀 세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백종범 선수의 이제 그 변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경기 내내 그 인천 팬들의 야유라든가 비난이 거셌다. 그리고 심지어 뭐 부모님을 언급하기도 해서 내가 좀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격한 세레모니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심판 판정에 불만도 표시할 수 있고 상대 선수에게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를 다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폭력이잖아요.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인천 팬들 사실 뭐 유상철 감독이 있을 때나 그때를 포함해서 굉장히 K리그의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한국 축구 발전에 정말 그 뒤에서 굉장히 서포터를 해온 팬들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사실 구단도 제재를 받게 되고 팬들도 비난을 받게 되니까 사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 사실 그 관중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구단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받을 거고요. 다행히 뭐 무관중 경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감독관 회의를 해서 이제 문제가 상정되는데 오늘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물병 말고도 음료 캔을 던졌다라는 이제 제보가 있어요. 근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먹지 않은 음료 캔이 날아와서 선수에 맞았다고 한다면 그럼 더 위험하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뭐 모두 그 선수를 응원하고 팀을 서포트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아주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 인천 팬들도 조금 자중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홀리건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몽규 축구회장의 사퇴를 사실상 이제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축구 지도자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를 이해조차 못하고 졸속 행정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 같으면 어떤 비난을 해도 다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4년 만에 최강의 라인업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고요. 또 10번째 올림픽 진출에도 실패를 했고 네. 지금 사실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에 못한 건가요? 네. 네네.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국가대표 감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 면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월드컵 4강을 했던 한국 축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종이호랑이로 전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일선 지도자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도자들의 단체인 한국 축구지도자협회에서 낙후됐다 행정이. 그러면서 꼭 그 전임 집행부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진화하고 발전을 해서 우리 그 축구 발전이라든가 선수들의 그 기량 또 지도자들 심판들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이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자존심부터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이 모여있는 한국지도자협회에서 굉장히 행정에 문제가 있고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곧 정몽구 협회장 당시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퇴 압력일 수 있어요. 네네. 이러다가 보면 지금 사실 축구협회에서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카드가 그 신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서 6월에 있는 싱가포르 경기라든가 저기 중국과의 그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식의 포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거고 한국 축구의 행정력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킨 그 축구협회장에 대한 맹렬한 비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회장은 별다른 반응은 아직 없었죠. 네, 구체적인 반응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과연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인 감독
지금 선임 절차나 과정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주말에 뭐 일부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감독과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축구협회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외 축구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죠. 최고의 스타죠. SNS 통해서 깜짝 이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마지막 홈 경기 출전을 했나요? 네, 출전도 해서 골도 넣었습니다. 골도 넣었어요. 네, 근데 팬들도 약간 좀 실망한 눈치고 구단은 심각한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선수가 뭐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어디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옮겨가서 정말 그 레알 마드리드를 우리가 흔히 뭐 지구방위대라고 하는데 지구방위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본인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끝나고 나서 SNS를 통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직접 보셨겠지만 좀 나의 이제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마지막 시즌이고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팬들과 같이 뭐 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어차피 갈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밝히고 도망가듯이 저러죠? 본인이 먼저 밝히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근데 또 그리고 요즘 사실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뭐 사실 뭐 정치인들 그렇고 유명 셀럽들이 다 SNS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정말 좀 아쉬워하는 건 팀들이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로 차출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와일드카드 3장 안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피파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면 자기 선수를 차출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걸려 있군요. 예, 그 부분이 걸려 있어서 프랑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쉽고 아니면 음바페 선수라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리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이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3대1로 지는 바람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지난 3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오늘 새벽 경기는 출전을 했나요? 네,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경기장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1회 초 수비에 들어갔었는데 그만 칸델라리온 선수의 타구를 받으러 우리가 흔히 그 펜스 앞에를 워닝 트랙이라고 하죠. 네네. 워닝 트랙을 넘어서 펜스까지 달려가다가 그만 펜스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이구.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타구의 왼발을 맞아서 조금 뭐 회복하는 거는 3경기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깨에 부딪히고 몸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가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에 비해서 경기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정우 선수까지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정우 선수 개인적으로도 사실 첫 시즌에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은 경기를 뛰어서 비록 초반에 약간 좀 지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중반기를 넘기면서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가을 야구쯤 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반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반에 부상이 장기화되고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생활에 순탄치는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무엇보다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100년 전통 메이저리그도 심판들의 일관성 없는 볼 판정 때문에 ABS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2019년부터 사실 그 메이저리그가 먼저 ABS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2가지 시스템을 도용하는 방식을 계속 테스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올해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뭐 던졌는데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뭐 사실 제구력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스트라이크 잡아줘야 되는데 왜 안 잡아줬지? 그러니까 이제 KBO에서 홈플레이트 중간면은 통과했는데 후반면에서 0.78cm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거든요. 왜 메이저리그가 자극을 받냐면 이런 정밀한 데이터가 공급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사실 지난 4월 경기에 그 한 경기는 6.78인치인가 거의 17cm 넘게 벗어난 거를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그 한번 뒤져보니까 지난 3년간 11경기에서 10개 이상 실수를 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악명이 높은 심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 원성을 사느니 차라리 저 시험 도용되고 있는
저 ABS를 좀 더 지켜보다가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무릎부터 어깨 그리고 홈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공간을 파고드는 공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심판들이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깨 양쪽에 어깨 홈플레이트 양쪽 끝에는 우리가 흔히 스트라이크로 그동안 간주가 되지 않아왔던 겁니다. 약간 사각지대 비슷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선수들에게 이해시키고 계속 어필이 나오는 것을 막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심판이 한번 실수하면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고 인간도 뭐 심판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요즘 사실 그 상황을 좀 넘어서 있는 것 같아서 그 맨프레드 MLB 총재죠. 우리 커미셔너라고 하는데 이 커미셔너도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완벽하게 구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한 것이 어떻게 잘 된다면 세계적인 표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야구 두산이 8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짧게 좀 요약해 주세요. 네, 사실 두산이 소리 없이 지금 강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3일 이후에 3연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투수가 막 그 다승 1위, 뭐 방어율 1위 막 나와야 되는데 투수는 지금 다승 공동 5위를 달리고 있는 이병헌과 브랜든이 4승을 거둘 뿐이고요. 타자도 보게 되면 막 홈런을 굉장히 많이 치거나 타율이 높은 게 아니라 타율 2위에 허경민 선수 하나, 타점 37점인 양의지 선수 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그 개인 기량이 막 뛰어나서 선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팀워크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승엽 감독이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이제 또 특이한 점은 두산 베어스가 선수들한테 아까 그 ABS하고 같은 연관선상에서 태블릿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ABS에 어느 팀보다 먼저 적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블릿을 잘 활용하고 또 치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분석하는 팀이 사실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두산의 상승세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 경영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폐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영자가 석유 회사들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로비에 4억 달러 썼는데도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트럼프가 즉석에서 거액 선거 자금 모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제안은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거래 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 기술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5월 13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